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부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갑자기 5월 19일 날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의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 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성형 시술을 받았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성형 시술은 안 받았다는 해명이 지금 이 시국에 할 소리입니까? 차라리 몰랐다고 하십시오.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습니다. 15차례에 걸쳐서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7시간 차라리 몰랐다고 하십시오. 정상 직무를 받고 15차례나 보고를 받았다면서 아무 지시도 안 했단 말씀입니까? 네, 김종필 전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임윤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5천만이 하야를 원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야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JP 그 인터뷰 보면서요.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보면은 사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동안에 그 누구도 당신은 대통령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최태민 씨 일가가 오직 그들만이 당신은 대통령 될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그들을 네. 얼마나 믿었으며 또한 그 역경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본인의 경험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무슨 최태민 씨하고 뛰어놀라고 그럴 때 뭐 단식 투쟁했다 20살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기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물러서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아주 명예로운 퇴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현실을 잘 모르는 기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이미 하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뭐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제 좀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지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또 한 번 논란이 된 게 뭐냐면요. 네. 아주 작은 기사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온 단어인데 네. 종교계 원로들을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러서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 중앙선대위 기자에게 말한 건데 중앙선대위 편집부에서 이게 너무 엄청나서 크게 제목은 못 뽑고 뒤에 한 줄 뽑은 게 뭐냐면 자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드렸더니 요즘은 잠은 잘 주무십니까? 이런 논리로 여쭸더니 대통령이 잠이 보약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의 증언은 뭐냐면 청와대 밖은 영하 10도인데 청와대 안은 영상 10도로 보였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게 나오니까 이 조그만 한다는데 청와대가 반론을 냅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 그때 말한 거는 잠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잠이 보약이나 잠이 최고나 어쨌든 비슷한 건데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금의 심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데 JP의 이 말 5천만 국민이 시위를 해도 하야하지 않을 거다. 저도 뭐 비슷한 동감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인터뷰 자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 인터뷰 자체를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이거는 시사 잡지에 나온 하나의 인터뷰인데 네.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 시사 미디어 그룹의 회장, 네. 사장, 편집국장, 기자가 가서 청운동 자택에서 1시간 반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JP가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곡이다 이거. 예, 뭐 법적 대응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자 경험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 시사 이제 주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절만 닮았다. 그다음에 최태민 씨를 이야기하면서 반미친 X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최태민 이 반미친 X가 이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방에 이 진술은 여러 명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냥 JP의 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정치인인데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약한 분이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도
온화한 분이 아니었다. 그 얘기는 예.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내용이 파장이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이경수 여사에게. 폭발력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은 네. 딸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 번만 네. 해주세요. 기회 드릴게요. 박근혜 개하는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절대 안 내려갈 거야. 비슷해요? 네. 누구세요? 예, 연수회사 할까? 네네. 아니 근데 그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을 세 글자로 원래 국어 사전에 딱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래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이 붙었지만 전선 자체는 계속 확대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서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김종필 전 총리 같은 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형부죠, 사촌 형부.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동안 꾹 참고 있다가 사실은 그동안은 이분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뭐 덕담식으로 대체로 보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황이 되고 또 국민의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부에 있었던 따가운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정식 인터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맥락적으로 나오는 대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럼 하야는 자, 변호사니까요. 네. 이게 헌법에 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전설조 회장이 네. 다 준비가 다 돼 있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결국은 정치권이 이제는 선택할 카드가 정치권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잘 분석을 했던 것이 이제 뭐 1번 저도 이제 가장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조기 대선을 하고 그래 지금 내가 당장 물러서면 너무 국정에 큰 혼란이 올 테니 뭐 한 내년 2월쯤에 딱 만 4년 채울 때 그때 내려갈 테니 거국 내가 꾸리고 2월에 나는 물러가겠습니다라는 안이 1번 있었고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퇴진이죠. 퇴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격 하야가 있었고 세 번째는 탄핵. 이 있었죠. 근데 뭐 이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대로 간다는데 뭐 가능성 있을 없는 수가 시나리오고요. 없고, 1, 2, 3 중에 하나인데 1, 2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대통령 본인의 결국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상황 그리고 JP의 뭐 왜곡 보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터뷰 같은 이 진술들을 볼 때 본인이 직접 내려올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으니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비박계 마저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탄핵에 표 주겠습니다.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탄핵의 요건은 바로 헌법과 법률을 변호사가 아니죠. 대통령이 위반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공소가 되면서 기소가 되면서 대통령의 위반 사실이 적혀져 있으면 그때는 요건이 갖춰질 겁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도 법에 따라서 탄핵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럼 입장이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좀 그런데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성격, 그다음에 어떤 심리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은 되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판단보다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 거기에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YS나 DJ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평소 성격대로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JP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아까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 결론을 얘기하세요. 성격상 결론. 예, 좀. 성격상 박근혜 대통령은 안 물러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현재 씌워지고 있는 혐의들이 법적으로 다 소명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가 안 물러나는데 따라서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두 가지지. 탄핵 아니면 본인의 하야인데 생각을 얘기하라고. 본인의 그러니까 생각. 하야를 야당에서 많이 사는데 야당에서 하야는 상당히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동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서 분석은 최명진 우리 전 의원께서는 정치를 오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복잡하신데 저는 국민의 편에서 본다면요. 네. 이민선 변호사 말처럼 아주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야라는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과거 왕정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 자 주군한테 결단하십시오, 뭐 선의하십시오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 하면 끝입니다. 네. 저는요 국민이 지금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고 지지율 5%의 부정적 반응이 90%인데 이 자리에서 왜 국민이 뜻대로 하지 않고 하야해달라? 저는 이거는요 넌센스라고 보는 게 조금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혼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에 남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는 짚고 가야 돼요. 이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해결 절차입니다. 헌법에 있지만 정치권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을 끊어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하고 있어요. 아니 네. 당론 차원으로는 민주당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을 정확하게 좀 네. 짚은 경우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제가 묻는 거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 예, 민주당도 지금 뭐 거국 내각 얘기했다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의 뒤집었죠.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저는 뭐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두갈식으로 갑시다. 예. 예, 결론 탄핵이냐 아니면은 사임 하야라 그러지만 네. 사실상 사임이냐 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인의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탄핵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탄핵은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거고요. 하야는 대통령의 어떤 선의라든지 또는 자비심 이런 데 호소하는 건데 이번에 이거는요 대통령이 그 정도의 선의와 자비심이 있다면 이런 상황 안 옵니다. 진성호 의원한테 선의와 자비심을 저도 입장이 베풀 기회를 같습니다. 주지 말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파리어 자 한마디만 더. 네. 자 우리 트럼프가 한 게 있으면 너 해고야가 있는데 네. 이게요 우리도 기자들이나 뭐 직장인들 보면 의원 해임이 있습니다. 네.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해고시킨 게 있습니다. 뭔가 회사나 뭐 국가에 잘못한 게 있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경우는요 저는 자꾸만 이런 게 정치적으로 눈치 볼 게 아닌 게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게 맞는 탄핵 절차를 받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왜 본인이 의원 해임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제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정치적 해결이기도 해요. 한데 탄핵보다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정권을 넘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박정일 라이브 쇼만의 화끈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분들 지금 당장 만날 수만 있다면 마이크 들이대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끈한 인터뷰 왜? 오늘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떼어주세요. 오늘 서른부터 뜨겁네요. 정윤회 최순실 왜 역술에 의지했나? 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봄까지 수도권에 신당을 차려놓은 70대 여성 무속인을 수차례 찾아가서 구술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해당 무속인이 직접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굿을 수시로 했다는 건데요. 이 무속인 말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가 한간의 소문처럼 신기가 있었다, 뭐 최태민 씨의 신기를 받았다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뭐 헌금도 한 번에 몇만 원씩 내고 네, 몇만 원. 뭐 주보에다가 우리 건물 잘 팔리게 기도도 하고 해주세요라는 뭐 기도 문구도 써고 네. 했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또 이렇게 뭐, 굿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구순 굿대로 가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최태민의 저기 유전을 받아갖고는 뭔가 신기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무당은 최태민도 가짜고 최순실도 신기가 전혀 없었다. 내가 이제 제자들을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신기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와갖고는 또 얌전하셨대요. 뭐 그렇게 뭐 갑질하고 그러진 않았다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게요. 제가 이 주제를 우리가 뽑은 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구술했다 안 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가 분명히 무엇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출을 안 했다. 뭔가 의혹이 되면 그거 안 했다고만 얘기하거든요.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시간이 그 10시 반부터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왜? 다른 해명은 거의 안 했는데 자, 이 사태가 터진 뒤에 박 대통령이 구판을 부린 적은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아픈 거 또 하나. 자, 최순실 씨가 무속인을 찾았다는 이 기사를 저도 봤는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자, 무속인 A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쓴 건데 여기는 보면 어쨌든 최순실이 찾았지만
돈 문제를 잘해달라고 빌었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거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이 무속인 앞으로 장사 좀 잘 되겠다. 사람들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그동안 그 일가가 수천억대 자산 간데도 얼마나 국가 돈을 갖다 많이 빼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무속인 이 기사를 보고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카드라 통신류고 다만 저는 최순실 씨보다는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역술에 의존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진술했어요. 바로 7시간 그것 때문인데 지난번에 일본 산케이 신문 때문에 자 조사하다 보니까 역술은 이세민 씨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그 당시 언론 보도만 보면 본인 점을 본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지금은 이혼했지만 최순실, 정윤회 전 남편은 아마도 역술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심취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외국 언론에는 적어도요 대통령한테 샤머니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미 이 정도로도 저는 자 최순실이가 무속인 만났다는 것 자체로도 인터넷판에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최순실 씨가 네. 정을 봤다.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이 청와대 일에 대해서 개입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7시간도 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데 이런 엄청난 비약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좀 제가 그러면 청와대가 정확히 그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그러니까 2시간 20분 이 동안에 기사는 대해서 제가 분명히 해명을 해야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간수를 못했냐라는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소위 말 전 보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깊다라는 문제를 너무 일치하면은 그거는 연결시킬 필요 없다는 얘기고 지금 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용당하고 또 거기 분명히 가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지나쳐가지고 정말 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라가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을 부분에 대해서 뽑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창피하게 만든다. 그래서 특별히 세월호와 관련돼서 혹시나 이것이 어떤 굿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죠. 저도 공감인데. 공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발 속 시원히 좀 밝혀달라고 온 국민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카더라 통신이 나오잖아요. 구시네 시술이네. 그리고 그냥 요 밝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참여요 오늘 이상합니다. 저도 짧게 한번 10시 반이면 10시 20분에 이미 전수가 엎어졌어요. 그렇죠. 배가. 이미 뉴스가 한참 그때부터 나왔어요. 2시간 50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학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상태에 이 중요한 시기에 보고는 받고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은 지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의 얘기예요.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의식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그중에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바로 그 들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지금 DJ나 이런 분이요. 만약에 투석한다 이럴 경우에 한 2시간이라도 마취를 한다고 하면요. 그 마취한 순간에 무슨 일이 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저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특히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밝힌 걸 보면요. 대통령이 그 중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대응 못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인정했죠. 누가 물어봐도 그럼요. 어느 국민이 봐도 우리 대통령은 그 순간에 그 많은 수백 명의 생명이 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적절하게 대응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 굿도요. 저는 이게 7시간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이런 데 개입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점쟁이 말을 듣고 또 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연설문이나 뭔가 전화해서 모모 씨한테 이렇게 해. 이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 점이나 무속인한테 심취했다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2시간 20분 이후에는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3시 정도에는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하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5분 거리를 5시 10분에 도착합니다. 2시간 10분 만에. 이제 이 군데군데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봤는데 지시를 내릴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왜 여기 두 번째인데 네, 어차피 뭐 말 못하나 해서 이미 주제가 넘어갔네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공식 해명 자체는 충분히 서면 보고를 받았고 대면 보고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고 이후에 동선을 차마 국가 안보상 못 밝힐 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관심은 저 세월호 7시간하고 아까 그 정윤의 최순실 씨 부부 역술 의존 부분이 이게 오늘의 화두가 시작된 거는 김종필 전 총리의 그 인터뷰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심성을 역술의 말에 빌어서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 국민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운칠 기사합니다는 말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가난 분들, 특히 그 부인들은 전보로 많이 가요. 많이 가서 그 하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과 어우러져서 이 부분은 계속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끊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밝혀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밝혀야 되는데 뭔가 못 밝힐 사정이 있으니까 못 밝히는 거 지금 아닙니까? 시원하게. 박앵커의 말씀을 조금 첨언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12시 50분에 첫 지시가 있는데 네. 그 지시도 전화 지시밖에 없었죠. 네. 계속 전화 지시밖에 없다가 그리고 이제 3시에 지시가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5시 15분에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5시 15분이 되고 가셨는데 원 상황 대책이 이게 파악이 전혀 안 된 말씀을 하세요. 보고를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옷을 그 구명복 조끼를 입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지난번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이 뭡니까? 경내에 있었다. 어디 있는지는 뭐 기밀이라서 말 못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자리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고 눈 감으면 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당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TV에서 본, 심지어 영화에서 본 지도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수백 명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요. 대통령이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자 현경변 수석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상식적인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대통령은 아예 보여주지 못할 뿐더러 의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국회 답 이게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10시 30분에 세월호가 아니라 수도권에 폭탄 터뜨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합시다. 이거 굉장한 큰일 아닙니까 이거? 저는 2시간 지금 이 정도면은 대목에서 뭐 우리도 포도 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그 부분 하면서 갈게요. 그 청와대 구조 자체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하고 비서실이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네,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동선이 어디 가는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그 7시간 동안이 대통령이 비상사태에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참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참에 청와대 구조 문제를 나중에는 꼭 바꿔야 된다는 말은 제가 꼭 여기까지 하여튼 부속실장도 있고요. 제2부속실장도 있고요. 또 이거 상황실장도 있고요. 가방 들고 다니는 수행비서도 있고요. 얼마든지 연락하려면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정말 지연 말단적인 게 네. 아니 청와대 내에서 뭐 차 타고 가야 됩니까? 뛰어가도 5분이면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아니면 청와대가 건물이 많고 떨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가요. 오늘 뭐 할 일이 많은데 대통령 의무그룹 왜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자문이사인 김 원장이 잇따라 거짓 해명을 이어가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자문의가 되었고 청와대 주치의 그리고 의무실장, 간호장교가 배석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진료해 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모두 이것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사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요 김 원장은 그때 그 뭐 저기 뭐지 순방을 따라갔던 분명히 그게 있어요. 아니고 네. 그 차움에 있는 차움 출신의 그 김 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 원장입니다. 네. 이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예, 전문인데 근데 원래 자문의는 가정의학과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진료 과목, 전문 과목에서 두지 가정의학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전문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김 원장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그 프로포폴인가요? 그 영양제, 비타민제 네. 그것을 이제 비타민제랑 프로포폴은 완전 다른 다릅니다.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좀 헷갈려요. 아니 실제- 처음은 프로포폴이랑 관계 없는 분인데 아니 그래. 비타민제를 처방했다고 하는데 예, 네. 비타민제 진짜 등을 프로포폴도 처방했는지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비타민제라고 합시다. 그 칵테일을 최순실 씨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처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분이 최순실 씨가 약을 타갈 때 그 장부에다가 대표 그다음에 예. 이 청와대 이런 식으로 안자도 써 있고 뭐 네, 안자. 그런 것을 네. 기록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원래 이제 의료법상으로는 실제 보고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제 3자에게 그 약을 건네는 것은 불법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주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치의의 관리 아래 자문의들이 어떤 자문을 하면 결과적으로 주치의의 판단 아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주치의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처방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어떤 처방과 어떤 진료를 했는지를 주치의가 알아야 할 텐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의무 기록이.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무실장도 배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대 주치의가 세브란스 부위원장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자문위는 내가 주로 임명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자문위가 돼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분 말씀 겁니다. 자문위가 진료를 하면 자 주치의나 의무실장이나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자문위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 밤에 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다른 언론사 인터뷰한 걸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의료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실장도 배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문위 그것도 주치의가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자문위가 한 번씩 들어와서 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인연이냐? 선거 유세 당시에 좀 비타민제 놔줬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국군 통수권자의 건강을 이렇게 주치의도 모르게 의무실장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일반화됐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가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주치의가 옆에 배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무실장도 배석해야 그럼요. 되는데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번 우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 나오지만은 국정 자체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비선들이 했고 공식 라인에도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들이 다 배제된 것과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자, 차명준 그리고 의원. 네. 이 부분요. 지금 여기도 그 이 자문이라는 분도 그 차움병원에 있는 김상만이라는 전문의신데 네. 이분은 차움병원과의 그 공식적인 라인에서 움직인 분이 또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한 10여 차례 최순실 의혹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연결이. 그런 부분에서 그 회원이었던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연을 통해서 이어져서 임의적으로 드나들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는 확인되는 거예요. 네. 자, 이 그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순실표 지금 청와대. 지금 얘기 보면은 이 얘기죠, 참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과거 그 왕조 시대에도 김희상궁은 다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김희상궁의 신분도 다 점검해서 이렇게 김희상궁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의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일들을 이 최순실 씨가 다 거의 프리패스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김순실 가장 높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네요. 순실 섭정. 그렇죠. 지금 현재 요즘에 언론에 나온 것들을 쭉 집약해 보면은 최고봉에는 순실 씨가 있었고, 네. 그렇죠. 대외 담당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뒤처리 담당에 우병우 수석. 우병우.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문고리 3인방도 사실은 다- 순실 씨의 다 오른팔 왼팔. 아바타. 가슴. 네. 그다음에 의상 의상 담당, 요리 요리 담당, 담당. 성형 담당, 피부 담당. 왜 다 미르키 순실 씨 담당은 아바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미르키도 이제 뭐 그 최순실 씨 아닙니까? 여기도 거의. 최순실 거긴 소유, 그건 담당. 여기는 뒤처리 담당에는 요거는 이제 시키는 대로, 이거는 이제 시키는 대로 재벌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계산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작진에서 말려가지고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은 진돗개밖에 없다. 그래서 옆에 진돗개 그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안 그랬습니다. 네. 머리 담당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해외에 갈 때 늘
수행했다는 머리 담당이 또 있습니다. 뺄 게 하나 있습니다. 요리 담당. 아니 요리 담당도 저 직접 가서 청와대 요리 해가지고 갔다잖아요. 네. 자, 이제 지난 12일 100만 명 넘는 그 촛불 민심의 힘 같은데요.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초입기에 들어갔고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하야 탄핵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 대통령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하나 다음 패널이 아니, 있네요. 예, 빼세요. 예. 네, 명예회복이냐 잘 짜여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끝날 수 있느냐. 검찰이 이제 15일과 16일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조사할 거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그림만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저기 명예회복이냐 잘 짜진 시나리오냐인데 네. 제가 만약에 쓴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이냐,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반 추락이냐 이렇게 동반 추락. 동반 무슨 추락. 이야기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간에 대통령이 만약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뭐 받았냐부터 해가지고 검찰이 잘해도 문제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해도 문제입니다. 저는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요, 다음 토요일 날은 서초동에 어마어마한 촛불 부대가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정적인 조직입니다. 지금 오늘도 뭐 문고리 3인방 다 소환하고 엊그저께 7대 대기업 총수를 불렀습니다. 이게 대통령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저는 이제 전공이 경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구본모 다 불렀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한 게 뭐냐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그냥 끝내버렸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 속보 보셨죠? 오늘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특검,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제 검사만 뭐 24명이라는데 자, 가동합니다. 그러면 이 특검이 뭘 하느냐? 이번 주에 제대로 못하면 다음 특검이 지금 검찰의 잘못된 점까지도 아마 까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특검이 할 일이요. 검찰 수사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에 제가 잡아야 돼요. 걱정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이게 처음이고요. 계속해서 저는 앞으로 조사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면 제대로 해야지 또 무슨 뭐 면죄부 주기 이런 거 한다면요, 국민들이 일단 참지 못할 때고, 검찰이 지금 검찰 간부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뭐 임시정 뭐 과도정부든 뭐든 간에 거국 내각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물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한테 이제 최순실을 통하여 돈을 받아냈느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한다라면 단순한 참고인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신이 직접 다 인정한 사실은 뭐냐면은 연설문을 맡긴 적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밀 누설죄가 이제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요거는 비밀 누설죄가 과연 이제 뭐 탄핵 소추의 사유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피해자로 되는 즉시 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라고 보죠. 비록 예. 이게 만에 범행이 증거가 확보가 돼가지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거기서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일단은 조사만 네. 하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죠. 다음 정부에서 하고. 근데 일단은 왜냐하면은 증거는 모아놓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저는 더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률가들이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야? 헌법 1조 위반. 예. 자, 그거는 죄 이름이 네. 헌법죄 위반은 저의 이름이 민주공화국이다. 없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주세요. 민심 쓰나미.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 오늘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두 권력이 지금 이제 정면을 맞붙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누구보다 소신이 뚜렷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센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가장 지구상에서 개명된 국민들하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가 전문가들도 얘기 안 하는데 광화문에 가면은 전부 다 헌법 1조 얘기해요.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두
힘이 맞부딪히는데 1차로 12일 내 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네. 그렇죠? 아, 강화문을 쓰나미가. 뒤덮을 정도. 그런데 19일, 26일은 제가 볼 때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그 고집을 피우신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함성도 네. 그냥 그렇게 단순히 평화적으로 축제처럼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수사가 이 검찰청 외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찰청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 하겠다라는 좋다는 거 거잖아요. 이제 뭐 아마 JP가 뭐 그 이번에 한 제 시사 저널인가요? 거기서 한 인터뷰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그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아래인 못난 사람들이다. 네. 나보다 아래인 못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연 검찰청을 출입하는 모습을 절대 국민 앞에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 좀 드는 게, 자,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좀 내려놓고 국민의 편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때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다 사진 안 찍혔습니다. 네. 포토에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을 한 검찰이 청와대 안 가라든지 또는 뭐 옆에 뭐 이런 데서 했다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피해자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일단 들어가야 되면요, 검찰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검찰청사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대통령도 저는 검찰청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지. 지금 정치인들이나 저만 해도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스타일이 그거 아니야. 기자들한테 일문일답 안 해. 성명서 발표한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국민 특히 20대가 볼 때는요, 20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이 0%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중요한 사실이 터졌는데 대한민국의 기자님들은 대통령한테 질문 하나 못한다 이거예요. 저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기자냐 말이죠. 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요, 청와대 기자단이 항의해야 됩니다. 아니 대변인이 지금 뭐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의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기자들이 가서 대통령 좀 불러오시오. 우리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문일답을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검찰청사도, 그럼 우리 국민들은 검찰청사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아니 나도 다 식당에서 창피하죠. 받고 네. 싶어. 심지어 우병우 수석의 뭐 부인 이런 분들은요, 검찰 불러도 안 옵니다. 수석 끈 떨어지니까 조사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검찰을 농단하고 일반 국민들은 당신 안 오면 감방가? 이게 저는 국민들 볼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이런 있어요. 기계로 과거에 정치할 때 박근혜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한테 좀 정면에 대고 얘기 좀 해지 그랬어요. 했지. 그래서 어떡하겠어 그는. 저도 국민 그러니까 관점에서 살아야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민적 관심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요식적인 절차, 그리고 그에서 일정하게 약간의 성과가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 무엇보다는 대통령이 결심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달라 이 부분이고, 오늘 마침 특검이 합의되었습니다마는 특검도 별 그거 없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 두고두고 하려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안 둬야 돼요. 이제 특검 하기로 하면 언제 이제 다시 또 합니까? 이거 시간이 또 한참 걸리겠네요. 국정조사도 함께 하니까 네. 어쨌든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범죄자로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록을 세워야 된다. 역사의 기록. 그러니까 검찰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했던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김정 전 차관이나 또 어떤 분은 범죄자는 아니지 모르지만 장관을 하면서 여기에 동조했던 분들, 새누리당 의원들 몸으로 막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최순실 씨 못 오게 이런 분들 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 세대들이 맞는 세상은 이런 짓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빨리빨리 일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 조그만 거 다 조사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불명예스러운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역사에 다 남겨야 됩니다. 자, 네. 예, 특검을 그렇게 다시 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다 중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조사가 이제 곧 마무리되니까 그 위에 이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사 기간이 120일이에요, 사실은. 네. 120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완전히 대선 흐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진상 규명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검 검사 잘 정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네. 특검보다는 바로 그냥 탄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탄핵은 탄핵이고 동시에 특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동시에 거죠. 가는 아니,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특검 그 결과를 보고 실제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 정치권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예. 국민들한테 욕 먹죠 정치권. 그렇게 되면 1년 다 가죠. 네, 그거는 제가 아는 수가 법칙으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절차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내일도 할 네.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화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3회 장소에서 하니까 그죠? 네. 모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두 번째 번째. 거 한번 뜯어볼까요? 예. 운명의 일주일. 아이고, 예. 잡아주세요. 네. 네, 운명의 일주일.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격 수습이냐, 본격 탄핵이냐, 이 얘기인데 영수회담 하신답니다, 두 분이. 조금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이 영수회담 지금 민주당에서의 의총인데 난리됩니다. 사실 지금 추미애 그 비판론이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 하네요. 추미애 대표가 먼저 성공을 날린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요 며칠 전에 11월 7일 날 국회 방문하기 하루 전날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통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접촉을 했는데 다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노했죠. 그런 상황에서 야 3당이 공조를 맞춰가던 중에 추미애 대표가 했는데 지금 확인되는 건데 유력 인사들이라든지 당 차원에서 어떤 협의 과정이 없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폭풍에 휩싸인 거예요. 지금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모론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는 어떤 음모론이 나왔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통해 상가했냐 음모론가 나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측도 아니라 그러고 두 번째는 6시 반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 측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아니 촛불의 힘을 본 사람이 100만 촛불을 보고 월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전화해서 만납시다. 그래서 나오는 게 한광옥 비서실장의 역할론입니다. 이 오퍼가 오히려 청와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역제의가 가서 추미애 대표가 전화를 하고 발표는 추미애 대표를 제의했다는 걸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 제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믿기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100만 촛불의 그 군중 그 현장의 목소리가 뭡니까?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라가 아닙니다. 왜 자기가 그 촛불 시위의 그 과실을 따먹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늘 뭐 의총이 내는 데서 뒤필 수도 있지만 네. 추미애 대표는 아마 몰릴 겁니다. 자, 야당에서 뭐 추미애 대표 그 비판하는 인터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의지할 데 없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었겠습니까? 이것은 100만 촛불 함성을 저는 왜곡하는 일이다. 네. 자, 운명의 일주일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이정현 사태냐 단식 포기냐? 예. 사람을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주장했을 때 단식 농성했던 이정현 대표가 이제 이정현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그 젊은 네, 뭐 원외위원장들 그 단식 농성과 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사퇴 촉구 농성장에서 난 당원이 뽑은 여러분의 대표다 이렇게 당장 사퇴는 못한다 뜻을 밝혔는데요. 자, 이거 뭐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정현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주 통화한다 하잖아요. 두 분이 입을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은 우리가 버티면은 네. 다시 파고는 내려갈 수 있다. 네. 지금 그렇게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 단식 중인 이름이 이준석 네, 전 비대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전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예. 지금 원래 이걸 단식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원래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었죠. 원래 사실 어제 이제 비상시국 회의에서 네. 논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그 3시 반에 어제 지도부가 그 입장 발표가 있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그 나온 안을 보니까 뭐 1월 21일에 뭐 전당대회를 한다 뭐 이런 안들이
전혀 뭐 논리적 근거도 없고 사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것에서 좀 회의가 많이 들어서 저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런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당 지도부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정현 대표 지금 하루 종일 오며 가며 네. 예. 굉장히 바쁩니다. 새누리당 그 비주류들 어제 비상시국위원회 열었는데 분위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가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만은 애초에 지금 메시지보다도 메신저로서 이정현 대표의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갔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정현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쪽과 그리고 잔류를 주장하는 쪽에 인식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구당 위원장들 의원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반응이요. 탄핵에 대한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그런 지금 의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겠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생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보편적인 생각은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대통령이 어쨌든 진실한 어떤 그런 사과 또 후속 대책 그리고 이선 후퇴가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주 늦었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야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죠?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이 한 2주 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 하야 담론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자발적인 하야로 비춰지고 이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이미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시위 격화라기보다는 확대되고 그러면서 지금 하야한다는 것도 사실 결코 탄핵보다도 질서 있는 절차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과거에는 한 2주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고 본다면은 탄핵이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렸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하야라는 것이 좀 더 무질서한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급하게 5명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준비도 전혀 안 해갔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지금 저희 단식 나중에 찾아보니까 준비할 게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물병만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 물러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이죠. 앞으로 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만나봤지만은 입장 변화가 없이 완고한데 사실 지금 이정현 대표께 제가 오늘 따져 물었던 것이 만약에 이런 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먼저 책임지는 게 도리입니까? 아니면 당대표가 먼저 책임지는 게 도리입니까? 라고 했던 이정현 대표께서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명시적으로 이건 당대표도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전향적인 태도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좀 합니다. 네. 목소리에 힘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벌써 3끼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건강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방법이 어떻게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지금 이정현 대표가 8일 정도 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아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7일 했었죠. 7일 하고 그 다음 날 병원으로 가서 하루 누워 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식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어떤 국민의 부응에 따르려는 몸짓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기에서도 어떤 대국민 사과의 모습의 진정성 문제 그리고 비대위 차원을 넘는 제가 볼 때 이제 구국위원회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관심을 끌기가 쉽겠습니까? 예, 저는 이준석 의원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지금 탄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김무성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부수적일 뿐이다. 탄핵 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러네요. 이준석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그건 별도로 치더라도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이 민심의 바다에서 조금 나이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보십시오. 지난 100만 촛불의 현장에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쓰면서 뒤에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사퇴하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그건데 지금 저분들은 국회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당 대표직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민심의 쓰나미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숫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빼고 숫자의 힘으로 몰아붙이니까 이게 역풍을 받았지만 지금 만약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150명 이상이 발의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저거 반대하겠습니까 과연?
저는요 국회의원들도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새누리당 원내지구당 위원장도 아직까지는 좀 나이반 생각이다. 민심의 지금 쓰나미가 이미 불고 있는데 그거를 몸으로 막겠다? 저는요 헌재도 이거 던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2달 5일쯤 했다는데 한 2-3달이면 이거 결정 납니다. 그러면 가장 저는 헌법적인 절차가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탄핵으로 자꾸 가야죠. 탄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아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개인적 의견이 나온 것이고 네, 10초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당론 차원이 아니에요. 퇴진이지. 그런데 검찰이 이제 그나마 명예회복하면서 탄핵의 요건을 만들려면 오늘 말이 나서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요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행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